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저희가 네. 서울 주요 지역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우리 동네 맛동산, 맞춤 부동산을 이제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다 요즘 매진이 되니까 예. 왜 거기만 하냐? 노도강 왜 안 하냐? 돈 되는 데만 하냐? 네, 노도강도 돈 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죠? 사실은 거기가 더 수요가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동작관악도 한 35, 50억 되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나 봐. 동작관악도 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마포, 네, 마포, 서대문. 그다음에 영등포도 들어갔고요. 네. 네, 그래서 서울에 거의 뭐 모든 웬만한 지역들은 다 지금 이제 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맞춤으로 딱 그 지역만 한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우리 BBC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은 계속 지금 그냥 뭐 이건 박스도 아니고 그냥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연말까지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 주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적으로 볼 때 전고점에 와 있다는 네.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중에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종가는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0.04 플러스 나스닥은 0.16 마이너스 S&P 500은 마이너스 0.09 거의 보합권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와 스페인, 독일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연준 배지부 발표가 있었는데 거의 전 구간에서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5%까지 떨어졌고 달러너스가 102까지 좀 102.7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우리 여기 환율은 1,29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호재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좀 상승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예.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에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틀 동안 유가가 상승을 해서 7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5.2%인데 속보치가 4.9%였습니다. 미국의 GDP 잠정치가 이렇게 속보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국제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GM이 분기 배당을 33% 상향하고 10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으면서 9% 이상 상승한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섹터에서는 반도체에서는 좀 상승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어제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어제 마이너스 네. 0.0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사실은 장중에 좀 하락을 좀 했었어요. 더 큰 폭으로.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는 약간 들어왔거든요. 마지막에 이것은 장 시작할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라면서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2,400억 정도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이면서 다시 매도에서 좀 매수로 좀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종가 기준으로 약 799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약보합으로 코스피는 반등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어제 강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는 뭐 삼성, SDI, LG엔솔 같은 게도 많이 올랐고요. LNF와 에코프로비엠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거래대금 1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9,200억, 2위가 두산 로보티스 이게 7천억, 이거 합쳐서 2조 5천억 정도,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당연히 거래 대금은 1위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거래 대금 상위 8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8위 8개 중에서 7개가 2차 전지와 로봇 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수급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 중에서 올라온 종목들에서는 그 거래소에서 STO 토큰형 증권 있잖아요. 요거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이걸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증권사들이 지금 실제로 이 STO 사업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네. 어제 서울옥션이 상한가를 갔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 해당 테마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아니 모습을 어떻게 보였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소리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네, 조금 톤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티빙 웨이브 합병 소식 있더라고요. 야, 네. 이거 합병하면은 뭐 좀 저희랑 좀 하는 거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넷플릭스랑? 이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합치면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에 자꾸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CJ 그룹과 SK 그룹이 뭐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합병 소식이 있으면서 어제 CJ E&M이 8% 정도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랐네요. 예,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거래에 많이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티빙 웨이브 합병은 이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두 개 다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뉴스가 많습니다. 네. 예. 왓챠도 같이 좀 껴주지. 왓챠? 어. 아, 토종 왓챠.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건데. 아, 왓챠. 티빙, 웨이브, 왓챠까지 그냥 좀 껴주면 하긴 안 되나? 그러네. 왓챠도 지금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 넷플릭스 빼놓고 다 어려워요. 이 형 하는 거 한번 다 같이 딱 뭉쳐갖고 네, 그죠? 내가 보다 애플하고 저기 디즈니도 합병해야 돼. 저기 OTT는 예. 거의 다 적자야. 하긴 개인이 막 5개, 6개 가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주식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PC 발표가 있습니다. 요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는 뭐 그동안 이것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있고요. 한국은행 금통위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금리 결정이고 금통위 회의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더 많이 생각을 하죠. 뭐 동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 보시면 뭐 두 분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네. 호재도 악재도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악재가 나와도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호재 나와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11월 내내 11월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내년도에 연준의 완화 정책 기대감이 11월 내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종목들이 급등해서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또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하는 그런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내내 뭐 이렇게 좀 등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또는 낙폭과되거나 뭐 이런 종목도 좀 시장에 소외되어 있던 섹터들이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한두 종목씩 개별 종목별 등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어떻던 시장이 2,50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좀 멈춰져 있습니다. 이제 환율 플레이도 좀 그렇고 어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환 플레이는 방향을 그 추세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그 방향으로 더 움직이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박스권 등락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박스권으로 등락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이 확대돼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주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투자가 비차익 프로그램,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영향에 의해서 시장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전 유동성 속에서 수급 쏠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요. 그래서 일부 종목이 급등을 하고 하락 종목수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관련 범 AI라고 좀 표현을 드리는 여기는 이제 순환하면서 지금 이제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쭉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은 섹터나 테마가 동시에 오르거나 동시에 내리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2차 전지에서도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그 따로 움직이는 게 수급 영향도 있지만 개별 뉴스가 나오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공매도 금지한 게 한 몇 주 되지 않았습니까? 몇 주가 아니라 뭐 한 2달 된 거 아닌가? 두 달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달 초부터 한 거니까요. 그런가요? 예. 한참 된 것 같아. 왜 그러세요? 한참 된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희 댓글에도 그렇고 아니 공매도는 금지했는데 왜 주가 안 오르냐고 네. 그러시는데. 쇼커버가 강하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쇼커버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쇼커버가 아니잖아요. 강하게 들어온다는 건 주가가 막 오른다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야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핵심 포인트죠.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어떻든 주가가 더 올라가면 빨리 쇼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기업이익이 막 늘어나는 어떤 이벤트, 경기가 좋아지는 그게 되든지 아니면 기업이익이 안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돈이 막 들어와서 유동성이 보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둘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오르면 더 빨리 들어올 겁니다. 오르면 예, 주가가 오르면 더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네네.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도 역시 분할로 천천히 쇼커버를 하겠죠. 아.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자체로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오를 때 공매도 금지가 더 기름을 끼얹는 수준 정도는 되겠지만 예. 주가가 유지되거나 혹은 뭐 약간 뭐 밑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뭐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올 게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네. 거죠. 그렇지만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유동성이 없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였으면은 네. 숏 플레이어들이 아랫 방향으로 공격 또는 아래로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시장이 이제 힘이 없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막아주는군요. 그럼요, 막아주는 거죠. 시장이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매도가 네네네. 더 세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매도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렇게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근데 보고 이제 있습니다. 6개월 한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제도 개선 한다고. 그죠? 그 제도 개선은 열심히 할 거고 또 그 공청회도 하고 뭐 다음 주에도 그 공청회들 하고 뭐 저희도 참여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다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제도 개선 해놓고서 모니터링 기간을 갖는 게 좋죠. 그죠? 네. 네,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한 4가지 정도 재미있는 뉴스들이 좀 있어서 제 네. 개인적으로는 야, 그 말씀 기대되는데? 전해드릴 건데요. 박병창 이사님 재밌을 거라고 한 게 처음이야. 저는 재밌게 본 뉴스가 있어요. 예. 일단 1번 뉴스는요. 네. 어제 제가 미국의 월가에서는 S&P 500을 5,000포인트 이상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BCA 리서치에서 하락한다. 그 부정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한 추가 금리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이 침체가 오기도 전에 내년 완화 정책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침체가 오면 반영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충분히 그렇죠. 제가 지금 지금 미국 시황을 얘기를 하면서 11월에 많이 오르는 부분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오른다고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에 있을 완화 정책을 너무 많이 반영을 지금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침체가 오면 아마 반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강세론자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 저축이 바닥이 나고 대출 기준 및 수요가 굉장히 취약해서 실용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업이익이 한 자릿수 후반 비율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금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스템 리스크나 뭐 이런 굉장히 위험이 나타난다면 하락폭이 크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시장은 평균 5에서 15% 정도는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7대 기술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그 7대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갖고 시장이 계속 아웃퍼폼 할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어제 한 얘기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오늘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었단 말씀 드리겠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채 롱 포지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JP모건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채권 매수하는 액티브 투자자들이
이게 이번 주 초에 나온 건데 지난 주 비해서 직전에 56%에서 78%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냐? 내년 말까지 100bp 인하를 지금 현재 반영하면서 채권을 매수를 하고 있고 옵션 시장은 더 등락폭이 크잖아요. 아마도 더 단기 거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내년 9월까지 250bp 이나에 베팅하는 거기에 이제 숫자가 있겠죠. 거기에 베팅하는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두 번 5%를 터치하면서 이거 좀 수급적 요인으로 너무 좀 가파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거꾸로 이게 내려다 보니까 이런 쪽에 베팅하는 쪽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수급적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 협력사 폭스콘이 인도에 2조 원 정도 투자해서 더 공장을 더 짓겠다, 탈중국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 대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 생산지를 다각화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들이 이것저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그냥 딱 꼬집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를 전국 34곳으로 확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약간 호재성 뉴스이죠.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가 레벨 3 자율주행을 또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G90과 EV90에 기술 탑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걸 또 연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예전에도 한번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80km의 야간 자율주행 길 쪽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연기한다. 그러니까 밤에 어두울 때 시속 80으로 달려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예. 80km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 좀 드리면요. 현재 레벨 3는 혼다에서 하고 있는데 100대만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벤츠도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 및 날씨가 좋을 때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적 한계 및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하면 안 되겠다, 넘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레벨 3라 하면 이런 차들 여러분 타고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는데 손을 놓고서 어느 정도 달리면 손잡이 잡으시라고 경고음이 계속 뜨잖아요. 근데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는 게 레벨 3입니다. 네. 이게 어렵다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 자율주행은 참 힘든 경로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내년도에는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이 화두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프리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국면에서 핵심 플레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소위 자율주행 버전 FSD 12 버전을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봐서는 상용화가 임박하지 않았냐 이런 호재성 재료, 아스성 재료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묶어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재밌다고 하는 표현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통계청에서 웨이산업 동향 지수 그리고 뭐 이런 지수들을 발표했는데요. 제목이 하나가 이거 세종기업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빵집만 살아남은 외식산업.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외식 수요가 감소됐고 빈상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의 외식산업 동향 지수를 보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6%,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11.6%. 중간에 엔데믹이 되면서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감소했는데 전년 네. 동기비 유일하게 성장한 곳은 빵집만 있더라. 빵집만 살았대요. 보세요. 여기 왜 그렇지? 제표 보시면요. 외식산업 동향 지수 보면 YOY로 마이너스 11%, QOQ로 마이너스 4.6이잖아요. 네. 다 마이너스잖아요. 다 마이너스. 네. 보시면 한식, 외국식, 뭐 기관 구내식당, 출장 음식, 치킨 전부 마이너스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전만 플러스 1.37 YOY로. 뭐지? 제가죠? 네. 집에 뭐 식빵 사다가 먹는 거지. 돈 달라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식사를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제과점에서 사는 샌드위치 같은 거로 이렇게 해결하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건가? 아침에 네. 한상 차려 먹을 여유가 없으니까 네. 식빵에
잼 발라가지고 예. 먹고 가 그냥. 여기까지 분석 내용은 없는데요. 뭐 김밥이나 치킨도 다 떨어지고 간이 음식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떨어져 웨스트함이 떨어졌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동향을 봤더니 소비 둔화 속에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온라인 쇼핑 거래 전체계 19.1조인데 전년비 9.6% 올랐습니다. 종합몰은 8%, 전문몰이 12% 올랐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감소한 쪽을 봤더니 이 와중에 계속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근데 감소한 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YOY나 QQ로 컴퓨터, 통신기기, 의복, 신발, 패션용품, 스포츠용품 여기에 감소하고 음식료, 농수산물, 이쿠폰, 여행 여기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표가 있긴 한데 이건 좀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왔거든요.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사던 뭐 컴퓨터, 통신기기, 의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이건 포화 상태에서 이제 살짝 이제 내려가고 있고 예. 오히려 그동안 이 슈퍼를 직접 가야 되나 했던 그러니까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주로 많이 사 많이 먹는군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체감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수 뭐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체감적으로 네. 많이 이렇게 저희 집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뉴스가 더 재밌게 제가 보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통계청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40대 바짝 벌어야. 28일 날 통계청에서 경제적 생애 주기를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2021년입니다. 통계청 발표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네. 과거까지 나오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27세부터 흑자 인생으로 돌아서고 43세에 정점이 돼서 61세부터 다시 적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표부터 볼게요. 네. 보시면 이게 위로 간 게 이게 적자입니다. 적자. 태어나서 17세에 한 해 최고 적자예요? 3,527만 원 적자. 저희까지 부모들 등골 브레이크라는 거지. 적자가 17세가 적자가 이렇게 들다가 그다음에 쭉 쭉 떨어져서. 들어서 27세부터 본인이 흑자로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취업하는 시기네. 네. 예, 그러니까 소비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쭉 늘어나서 43세에 정점이 돼서 다시 꺾기 시작해서 61세 이후에는 다시 적자가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적자네 인생 자체가 그죠? 흑자 날 때도 네. 흑자 해봐야 2천도 안 되는데 적자는 막 3,500에 막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면 흑자네. 그럼 왜 살지? 아니 참 적자네. 왜 살아? 이게 2021년도 통계를 보면요. 전체 총 소득하고 전체 소비를 보면 소비가 많아요. 한 해도 적자예요. 한 해들 보면 이렇게 적자인데 그건 제가 안 써왔는데. 빚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써왔는데. 부모한테 빚내고 은행에서 빚내고. 아니 흑자 많이 나는 사람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건가 다들? 이거 평균이니까 평균이요. 뭐 평균 중요하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차별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021년 총소득이 1,040조인데 총소비가 네. 1,148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부분은 17세 최대 적자라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한참 사교육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적자 재진입 시점이 원래 56세였답니다. 그 전에는. 아유. 61세로 늦춰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네, 61세로. 아. 그러니까 더 나이 그 정년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한 34년 정도만 흑자 인생이고 전체 인생에서 그죠? 예. 나머지 한 40년 이상은 네. 흑자 인생. 아니 그 34년이 대부분 경제 활동 시기야.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 시기니까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좀 늘려 잡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아니, 있는 흑자 거고요. 폭을 좀 늘리든지. 그래서 제목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40대에 바짝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아니 하고 다 바짝 벌고 싶죠. 누가 뭐 40대가 아니라 30대부터 바짝 벌고 바짝 벌고 싶은데 싶지. 아니 저 기사 제목은 좀 그렇다. 바짝 벌어야 그게 아니고 바짝 그쵸 바짝 벌린다. 벌려면 이게 왜 중요하다 저는 생각으로 이런 걸 하냐면요. 저는 이제 여기 지나갔습니다 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접하는 주식을 하는 방법론도 다 달라야 되고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하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면서 8번 뉴스를 전 사실 가십거리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나온 그 뉴스를
특경지에서 받아서 쓴 건데요. 네.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2년간 100억을 번 미국의 소년 기사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 치고 이건 가십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이 친구가 24세인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이 워딩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을 KISS라고 했다는 거예요. Keep it simple and stupid. 단순하게 하고 무식하게 그냥 했다. 그리고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거래량 등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다. 지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 지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지표를 생각하다 보면 가격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자는 같은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하느냐는 오로지 본인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 1,000만 원으로 예. 한 2년 동안 100억을 벌었다는데 아무리 제가 굴려봐도 아니, 매월 2배씩 나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이게요? 이런 적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277포인트 갔다 1000포인트 갔다가 그 다음에 1000에서 500포인트까지 떨어진 1년이 있었거든요. 그 해에 100억, 200억씩 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에서 보는 이름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08년도에도 그렇게 있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뭐랄까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런 투자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2020년에서 2022년이에요.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 위에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 동안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어떤 건 신고가가 나고 어떤 건 신저가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냐. 우리가 보통 투자를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모두 다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는 방법론에서 전부 다 다르고 그 방법론을 내 것을 어떤 것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예전에 꽤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현명해 주시고 이제 다 아세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어떤 뉴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기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한 거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이 모두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있다는 얘기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막 대세 상승이 돼야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대세 상승이 됐을 때는 너나 나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좀 손쉽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대부분 변동성에서 수익을 그렇죠. 내는 거거든요. 그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전략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냥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냥 가십거리긴 하지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대단하네 진짜. 1,000만 원으로 100억.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진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여기다 괜히 많다고 그러면 다 정프로 나한테 허황되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몇 프로요 그럼 도대체? 1,000에서 100억이면 어서 봐. 1억에서 100%면 이 1,000%가 1,000%, 10,000%, 10만 프로, 100만 프로인가 보다. 그죠? 정프로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 있다 크게 버는 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식을 얼마나 잘 하느냐, 투자를 트레이딩을 잘 하느냐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거는 100%이지만 1,000만 원이 1억이 돼서 1억이 1,000만 원 버는 건 10%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면서 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해 있었다고요.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주식 트레이딩을 잘 할 거냐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알겠습니다. 뭐 꿈 같은 얘기네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